사실 저는 여기의 구독자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이따금 이 채널에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걸 몇 번 본 게 전부였어요. 솔직히 글재주가 없어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쓰는지 모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50대 후반이며 아들과 딸 하나가 있는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 기러기 아빠이기도 해요. 대체 언제부터 기러기 아빠에 대한 것이 연민과 걱정을 불러일으켰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기러기 아빠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유학을 선택했을 때 그걸 지지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걸 희생으로 본다면 애초에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걱정과 우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저의 만남 자체가 기다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친구들이 보면 입을 크게 벌리던 커다란 집에서 살았고, 아버지에게서는 늘 좋은 냄새가 났으며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늘 뭐든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긴 했어요. 가지고 싶은 것은 뭐든 가질 수 있었고, 나이가 한 살씩 들어가면서 그게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특별함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괜히 사고도 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죠. 그리고 그때는 그 특별함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서 제 세상은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너무나 견고할 줄 알았던 높은 담장을 가진 우리 집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렸죠. 그렇다고 엄청나게 가난에 허덕이게 된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걸 가질 수 없고 돈을 아껴야 할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은 슬픔에서 원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어야 했어요. 진짜 짜증나. 그럼 엄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 아빠 사망 보은 거 믿잖아. 나 쪽팔려서 유학이라도 가고 싶다고. 우리 집 망했다고 광고해? 어떻게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 사냐고. 그건 유학을 갈 정도의 액수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그러면 안 될까? 어? 몰라, 싫어.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다 거짓말이네, 그치? 이 엄마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이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너무 미안해. 제가 원하는 건 모든 손에 쥐어주시던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고, 홧김에 가게 된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돈이 떨어질 때만 집에 얼굴을 비추곤 했었어요. 갈 때마다 수척해지는 어머니의 얼굴과 점점 줄어가는 돈을 보면서 저는 아주 천천히 철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에서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죠. 정확히는 제가 다니던 대학 앞에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린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지만 아내는 제게 일말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는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빴기 때문이었죠. 공장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루만 쉬면서 나랑 놀자, 어? 아니, 하루도 못 쉬어?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 너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주어진 시간이 같다고 치더라도 돈이 있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그 시간도 돈을 버는 데 써야 하니까. 무슨 데이트 한번 하자고 했는데 이런 소리 들어야 해? 진짜 당황스럽네. 잘 들어. 시간은 너만 흘러가는 게 아니야. 너 어머니가 일까지 하신다며. 넌 일해봤어? 그거 생각보다 엄청 힘들거든? 너희 엄마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야. 잘났어. 나도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 됐다. 나도 당신한테 다신 안 매달려. 됐어? 불쾌함.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무표정으로 제게 그 말만 남기고 사라진 여자를 다신 보지 않겠다며 다짐했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것이 없다는 걸 모르진 않았어요. 가끔 찾아가는 집에서 어머니는 갈수록 작아졌고 야이어 갔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헛되이 보낸 시간 속에 어머니는 고달파 보였죠. 그럼에도 그때까진 외면하고 싶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비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여자의 비난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 공사판에 나갔어요.
그깟 돈 버는 게 뭐가 힘드냐고 속으로 비릿한 미소까지 지어가면서 말입니다. 초반에는 할만했고 그 이후로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저 헉헉거리는 제 거친 숨소리와 경직된 다리, 젓가락을 댈 때도 덜덜 떨리던 손만이 노동의 강도를 이야기해 주었죠. 그렇게 해서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단돈 몇만 원이었어요. 이걸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몰라도 이 정도는 엄청 버는 거야. 나 일주일에 정도 4번은 한다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래. 너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서 잘 모르나 보구나. 난 대학비 내가 벌어야 하거든. 그리고 의외로 나 같은 애들 많아. 이 일을 할 때 나는 생각해.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이렇게 위험한 일 평생 안 해도 된다고 말이야. 내가 온실 속 화초 같아? 내 기준에선 그렇지. 돈도 잘 쓰고 차도 있고. 너 정도면 도련님이지 뭐. 순간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간 집이 망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난관인 것처럼 세상을 탓하던 저를 보던 친구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스스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내가 짓거리는 것들이 얼마나 우습게 느껴졌을까 상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벌었던 돈을 고스란히 어머니께 드렸죠. 이게 뭐니? 왜? 돈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처음으로 벌었어. 엄마 가져. 뭘로? 너 혹시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공사판에 나가서 벌었어. 뭐 한 번 갔지만 어쨌든 하루 일당이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왜 위험한 곳을 나가? 왜 그랬어? 어? 그냥 혼났거든. 근데 막상 돈 버는 거 엄청 힘들더라고. 뭐?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엄마 무서워 아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앞으로 나 정신 차릴게. 진짜야. 엄마가 미안해 아들.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 엄마가 다 할 거야. 어? 엄마도 힘들잖아. 나도 정신 차리고 이제 내 분수에 맞게 살 거야. 어머니 그날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간의 서러움인지 기쁨인지 모를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공부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는 대신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 여행을 가는 대신 이따금 공사판에 일도 하러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부터 시간을 제대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을 악물고 살았죠. 어머님 그런 저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럼에도 이전보다는 훨씬 표정이 좋아 보였어요. 자격증 시험도 합격했어. 과 수속은 못했는데 다음에는 꼭 할 거고. 그리고 내가 성공해서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릴게. 어?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다 컸다. 엄마가 너무 기뻐. 어머니는 저를 지지해 주셨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을 했고요. 저는 유일한 제 자랑이었던 자동차도 처분해버렸고 어머니도 차마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금목걸이와 시계도 딱 하나만 남기고 모두 팔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사망보험금까지 합해 그걸로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하나를 매매했어요. 그 뒤로는 어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 일을 시작했고 저는 도시락까지 싸서 다니며 도서관에서 죽은 듯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한 해 앞둔 어느 날 다시 아내와 우연히 만났어요. 저를 모른 척 지나가려던 그 사람을 잡고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상태로 몇 분을 있었던 것 같네요. 왜 이래요? 제가 예전에 한 소리 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나요 저 바빠요.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네? 저 덕분에 새 인생 살거든요. 감사 전하고 싶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디 아파요? 혹시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요? 그 순간 저는 빵 하고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변한 표정에 놀라서 저를 보던 그 동그란 눈동자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렇게 웃는 저를 보면서 걱정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반하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꽤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지도 모르는 만남에 저는 다급해졌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장거리 연애를 하기로 했네요. 한참 좋은 연애 초기부터 저희는 그렇게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관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와 아내의 시간은 이전과는 달리 너무나 닮아 있었기에 서로 의지할 수 있었고 이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3년 동안 우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노력의 결과로 한 번에 이직을 끝내서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아내 역시도 서울로 올라올 기회를 잡아서 우리의 거리는 가까워졌어요. 우린 그렇게 다시 1년 정도 교제를 했고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어린 동생과 함께 커야 했던 아내라서 고아나 다름없었고 이런 이유로 어머니가 반대를 하실 줄 알았지만 저를 좋은 길로 이끌어준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오히려 고마워하시더군요. 그런데 저희의 생활은 사실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저 둘이 살던 집에 아내가 들어왔다는 걸 제외하면 말이죠. 우린 셋 다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층간소음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들어와서 숙면하게 바빴고 신혼 초부터 몇 년간은 주말에 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마치 시간의 빈틈을 모두 채워넣으려고 강박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본업 외에도 부업으로 박스를 접거나 작은 옷핀이나 인형 눈알 붙이기까지 함께 하더군요. 저는 일이 끝나면 영어 학원에 다녔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말입니다. 저희의 생활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이가 생기면서부터였어요. 이로 인해 저희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주셨고 함께 모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무렵에는 저는 5번째 이직을 하면서 누구나 다 아는 이름 있는 기업에서 일을 했고요.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하면 성공했다라는 걸 말이죠. 다들 습관처럼 아등바등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실제로 여유 있었어요. 우리 말이야, 이제 아이도 있는데 차를 한 대 사는 건 어때? 차? 그거 돈 많이 들지 않나? 하나 사는 게 좋겠다. 이제 병원도 가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있어야지. 그렇죠. 당신은 별로야? 어머니도 찬성하시는데. 그야 사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 근데 요즘에는 다들 집을 하나는 사더라고. 집? 우리 집 있는데? 투자 그런 거 말하는 거냐? 네 어머님, 한 채 더 가지고 있으면 작은 거라도 월세를 받고 그러니까요. 그래? 그것도 좋네. 그럼 그것도 한번 알아봐라. 결국 저희는 조금 무리해서 경기도에 있는 원룸 건물 하나를 매매했고 자동차는 중고로 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월세가 안 들어오면 어쩌지? 건물에 불이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상상 때문이었죠. 그런데도 월세는 차근차근 들어왔고 아내, 저, 아이들을 돌보면서 부업까지 하시는 어머니까지 계속 벌기만 하니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꽤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에게 건물 관리를 부탁하면서 아내 역시 일을 그만뒀고 저희 생활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심지어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까지 들어가면서 금전적으로 그 누구보다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가지고 아이 하나를 더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인 딸, 어머니, 아내, 저. 이렇게 저희의 상황은 너무나도 안정적이었고 완벽했네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내가 돌연 딸아이의 유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건데 이제야 우리의 생활도 안정되었고 유학은 좀 그래. 우리가 왜 이렇게 일 악물고 살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이거야.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아니, 기회를 주려고 내 딸. 적어도 나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주고 싶고 배울 수 있는 건 다 가르치고 싶어. 물론 우리 아들도 원한다면 그렇고. 그야 그렇지만 알아, 걱정이 될 거야. 그래도 딸이 원한다잖아. 유학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직 어린데 그 결정이 어떤 건지 모를 거야. 알지.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오히려 더 기회잖아. 언어도 더 빠르게 배울 거야.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공부를 꽤나 잘했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을 갈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쌓인 게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아들을 꼭 빼다 박은 딸이 공부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는 것도 그랬습니다. 욕심이 있었고 저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죠. 그러니 제 고민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은 유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였고 어머니 역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린 시절에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던 게 마음에 남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기러기 아빠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딱 3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이죠. 너 혹시 마누라 바람 피우고 날까봐 걱정은 안 돼?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제 이야기는 주로 이런 식으로 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날 만나지도 않았지. 난 그런 거 없어. 우린 신용으로 간다. 진짜 대단하다. 난 돈이 있어도 절대로 못 보낼 것 같은데, 불안해서. 오히려 멀어지니까 연락을 더 자주 해. 그전에는 서로 일하고 바빠서 전화하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예전 연애했던 그때 같아서 더 좋은데. 부럽다. 딸은 공부도 잘하고 아들도 사고 안 치고 일하고 공부까지는 네가 가장 신기하고 진짜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마누라 아니었으면 난 아마도 어디서 여전히 놀고 있었을 거야.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면서 말이야. 저희는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연락도 하루에 몇 번을 했고 시차가 달라서 연락을 못할 때는 긴 장문의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죠. 저는 제가 그렇게 수다스러운지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줄 생각으로 늘 가득했거든요. 그건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뭘 했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제게 하나씩 이야기한 문자들을 모아놓으면 그 분량이 꽤나 많았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와중에도 그 문자들을 다시 읽고 또 읽으며 그리운 마음을 삼키곤 했네요. 무엇보다 아내는 그곳에서도 절약하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제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보여서 미안할 정도였고요. 그랬던 아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쯤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간 왕래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당연히 내려올 줄 알았죠. 그런데 아내는 돌연 유학 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학 내내 한번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연장? 더구나 통보라니? 그러니까 늘리겠다는 거지. 코로나로 학교 제대로 못 나갔어. 여기 난리 난 거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이라는 것도 아니고. 여튼 딸이랑 그렇게 결정했어. 돈도 더 보내줘. 앞으로는 딸 키워만 할 거야. 여보, 나 이제 잘 시간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통화해. 아내는 변했어요. 이전과 달리 돈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연락했고 이전처럼 긴 문자도 일상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저는 딸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예 받질 않더군요. 그 기간이 반년이 좀 지났을 때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미국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과는 달리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내가 알아서 간다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여길 왜 와? 오지 마. 오랜만에 연락 와서 한다는 말이 오지 말라는 말이야? 당신 정말 왜 그래? 설마 나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바람이라도 났을까봐 그래서 온다고 하는 거냐고. 와서 두 눈으로 뭘 확인하고 싶은 건데. 애초에 그런 의심은 안 했어. 다만 무슨 일이 있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 걱정이야.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나도 답답해. 이제는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하지 않잖아. 오히려 날 피하는 것 같은 생각만 들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어떻게 사람이 매일매일 연락을 해. 다른 기러기 아빠들이 봐. 다들 이렇게 살아. 나도 바쁘니까 연락을 못 할 수도 있잖아.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이해 못해. 그러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거기서 같이 산대? 그냥 당신이 못 오겠다고 하니까 내가 휴가 내서 간다고. 나 내 딸 아빠하고 당신 남편이야. 그럼 그 돈은 우리 생활비로 보내줘. 그게 아빠하고 남편의 역할이니까. 모자라? 내가 이전보다는 더 넉넉하게 보내잖아. 이전에 내가 너무 조금 받은 거지. 다른 기러기 아빠들은 얼마를 보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보내. 여기 올 생각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정말 당신 너무한다. 너무? 당신이 너무하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건 당신이야. 저는 미국으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제게 매번 모진 소리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보통의 부부라면 의심을 했겠지만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바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게 저희 부부의 오랜 신뢰였으니까요. 그렇게 올라갈 준비까지 했지만 아내와는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수백 통의 문자를 보냈고 전화도 했지만 아내는 물론이고 딸도 제 전화에 답하지 않더군요. 처제, 혹시 언니한테 연락 온 거 없었어? 한 달 전에 연락이 오긴 했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 그래요?
혹시나 아내가 변했다 그런 말을 해서 처제까지 걱정할까봐 제대로 묻지도 못했죠. 속이 문드러지는 느낌이 났고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어요. 문제는 조금 늦긴 했지만 어머니도 아내가 달라진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가 연락이 되지 않는 애가 아닌데 매일매일 연락하던 애가 요즘 좀 이상하네. 별일 아닐 거예요. 아니야, 손녀도 연락이 되질 않고 내 콩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래.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빨이 빠지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다. 그게 가족이 아플 꿈이라는데. 그 사람 뭐에 빠지면 연락 잘 안 되고 그랬잖아요. 걱정 마세요. 너한테나 그랬지 나한테는 그런 적이 없어. 아무래도 넌 불길하다. 그도 그러게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지만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 참 잘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처제의 고아원에서 지내야 했던 아내에겐 저희 어머니가 친엄마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좋다고 했던 사람이기에 어머니에게는 더욱 각별했죠. 어찌 보면 아들인 저보다 어머니는 아내와 더 친하게 지냈고 늘 함께 일을 했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연락이 소홀했을 당시에도 어머니와는 횟수만 살짝 줄어든 상태였었죠. 그랬던 아내가 어머니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그 사이에 미국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친구들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연락이 하나둘 오더군요. 아내를 봤다. 드디어 기록이 탈출이냐. 딸 많이 컸더라와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쌓이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말을 종합해서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닮은 사람 정도로 이해했지만 저희 딸까지 봤다는 친구의 확신 때문에 찾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는 게 그랬습니다. 차로 가면 겨우 30분 거리였고 굉장한 번화가였으니까요. 여기 병원 앞에서 딱 봤다니까?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난 모르나? 키는 어느 정도였어? 아니, 딸은 키가 좀 컸을지도 모르겠네. 야, 내가 네 딸을 몇 번이나 봤는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생일 때도 봤고 그런데 내가 못 알아본다고? 나이 피해서 빨리 걷긴 했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피하는 느낌? 피했다고? 눈을? 마치 내가 이름을 까먹은 동창을 본 느낌이었지. 그때 불러서 아는 척을 했었다면 확실히 알았을 텐데 네가 나한테 말을 안 한 줄 알고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찾냐는 거야. 신고 그런 거 하면 안 될까? 실종 신고? 아무리 그래도 경찰은 아니지. 진짜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지. 공권이랑 남용이긴 하지. 그럼 신분증 센터나 그런 거 이용해보든가. 개인정보를 남이 안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그것도 좀 그렇긴 하네. 좀 찝찝하긴 하네. 가족들 신상 정보라서. 일단 휴가 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태봐야지. 친구들한테도 부탁하고. 너 여기 근처 단골 가게 많지? 사장님들한테도 한번 부탁해줄래? 알았어. 나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싹 다 돌릴게. 사진 정도는 괜찮잖아? 그래, 고맙다.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 반, 혹시나 하는 생각 반으로 저는 그곳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차 안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실제는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결국은 휴가가 끝날 때까지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기다리기만 했어요. 결국 걸음을 돌렸고 저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끊었던 담배까지 입에 물었습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받지 않은 연락과 문자를 확인했지만 소용이 없는 짓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친구 녀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와 딸을 봤다고 말이죠. 친구는 계속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고 저는 반차를 내고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내내 아닐 거라고, 아내가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라고 중얼거렸죠. 왜냐하면 바로 전날 아내에게서 돈을 더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좀 보내. 어떤 감정도 일상도 없는 그 건조한 한 줄이 제 속을 까맣게 태웠었죠. 아내와 딸로 추정하는 그 둘의 뒤를 밟고 있던 친구와 조우했을 때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뒷모습만 보아도 3년이 넘게 떨어져 있었음에도 확신할 수 있었죠. 저는 오히려 미안해하는 친구를 뒤로하고 그 두 사람을 몰래 쫓기 시작했어요. 딸은 그 사이에 키가 조금은 자랐지만 웃음소리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내는 너무나 많은 것이 박혀 있었어요. 머리는 길어졌고 화장은 진해져 있었습니다. 늘 관리하기 귀찮다며 어깨까지만 닿아도 잘라내린 그 머리는 허리까지 닿을 정도였고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진한 화장을 한 모습은 낯설었죠. 왜? 도대체 왜? 하는 물음은 제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소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끝내 그걸 누르고 뒤만 밟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따져도 말해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애초에 저를 피한 것도 딸까지 연락이 차단된 것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저를 마주한다고 해도 솔직한 답을 듣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쫓아가다가 저는 한 건물로 들어가는 아내와 딸을 봤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곳은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처제의 집이었죠. 명절에 몇 번 아내를 데려다주고 저도 몇 번은 들어가서 인사를 주고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하더군요. 제가 아내를 찾고 있는 걸 모르지 않았을 처제까지 이들을 숨겨주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제게는 비밀로 할 이유도 몰랐고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저는 처제 집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도 응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문자로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다시 올 거야 하고 보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늦은 새벽에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나 이혼하려고 한국 들어온 거야. 다른 사람 생겼어. 실감도 나지 않은 그 단어들을 몇 번이나 봤지만 마치 제 눈에는 전단지의 광고 문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진지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단어들의 나열일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답을 했고 그 답은 아예 무시당하고 말았어요. 바로 다음날 처제의 집에 찾아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올 거라는 걸 알고 미리 집을 비운 것 같았죠. 이대로는 영영 이런 일들만 반복될 것 같고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서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제가 아무리 부탁하고 소리를 질러도 처제는 입만 꾹 다물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단합된 행동은 저를 미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처제가 말해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건데? 형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돌아가세요. 언니는 형부 만나기 싫다잖아요. 싫어? 이혼하자며. 그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생겼다며. 그게 정말이야? 저는 몰라요. 언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알면서 나한테 말해주기 싫은 건 아니고 대체 왜? 나한테 다들 왜 그러는 거야? 형부 얼른 가세요. 언니 이제 여기 안 와요. 제가 선택한 건 또다시 기다림이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처제 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그 차 안에서 내내 기다렸죠. 마치 잠복을 하는 형사처럼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달? 한 달이 조금 되지 않았을 때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고 바로 뒤를 쫓았지만 거리가 있어서 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어차피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을 걸 알기에 저는 떨리는 몸으로 건물 근처에 주저앉아서 또 기다렸어요. 겨울이었기에 날은 추웠고 손은 얼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돌아가려고 몸을 돌린 순간 제 딸과 눈이 마주쳤죠. 슈퍼에 다녀오는지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오다가 저를 발견하고 얼어버린 거였습니다. 너 아빠한테 이럴 거야? 진짜 저 사람 남자 생겼어? 그래? 근데 넌 왜? 아빠 그냥 가. 엄마가 아빠 보고 싶지 않다고요? 이대로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어른들은 그렇게 할 수도 해서도 안 돼. 특히나 부모라면 더더욱. 네 오빠 생각은 안 해? 오빠는 가족 아니야? 할머니는? 하지만 이렇게 피한다고 끝이 아니잖아. 우리 가족이야. 아빠한테 이러면 안 돼. 아빠 조금만 기다려줘. 제발. 뭘 기다리라는 거야? 뭘? 엄마 다른 사람 생긴 게 아니구나. 뭐야?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고 딸은 계속 울기만 하더군요. 아빠 제발 그냥 날 믿고 엄마를 믿고 기다리면 안 될까? 뭘 기다려? 어? 나 때문이란 말이야. 그니까 아빠. 저는 제 딸의 손을 잡아 끌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열라고 했죠.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처제가 소란스러움에 발끈하긴 했는지 문을 덜컥 열었습니다. 제 딸은 다급하게 아빠가 왔다고 외쳤고 처제는 놀라서 저를 막았었어요. 형부가 어디라고 이렇게 와요. 나가요 나가. 처제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나와. 다치기 싫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면 좀만 기다려야 돼? 왜? 이번에는 방문 잠그려고? 나 이제는 못 기다려. 이제는 그만 기다릴 거야. 형부 제발. 딸과 처제는 제 팔을 잡아 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들어섰고 현관의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보고 놀란 아내의 눈을 정확히 보았고 아내의 손에 들린 까만 것이 가발이라는 것, 그리고 아내의 얼굴부터 머리까지 덮여있는 흉터까지 보았습니다. 저를 마주한 아내는 다시 쓰지 못한 가발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를 꽥 지르기 시작했고 딸이 제 앞을 막고 처제는 아내를 온몸으로 막았어요. 이게 뭐야? 당신 왜 그래? 얼굴이랑 다쳤어? 아빠 그만해. 엄마가 아빠 보는 거 힘들어해요? 어른들 일이야. 너 끼지 마. 아빠 화낸다. 아니, 나 때문인데 내가 왜 끼지 마.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 저러는 거 나 때문이라고. 나만 아니었으면. 그만해. 그때 아내가 꽥 다시 소리쳤습니다. 형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일단 문 닫아요. 언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요? 하지만 형부 제발요. 제가 빌까요? 나가요. 이때 처제가 결심한 듯이 아내가 있는 방에서 저를 내보내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해외 유학 중에 자신의 언니가 일까지 하면서 유학비를 충당했고 그런 엄마를 조금이라도 도우려던 딸이 요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일이 생겼답니다. 손잡이가 너무 뜨거워서 그걸 놓쳤는데 엄마가 날 밀면서 그게 쏟아졌다고 말하더군요. 바로 치료를 하긴 했는데 보험도 그렇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미련하게 걸 참고 버티다가 근데 형부를 만나기 싫다고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빨리 치료를 받겠어야지. 저 사람이 그래도 처제라도 뭐라고 했어야지. 했으니까 초반에 몇 번은 병원에 가서 치료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애 학비도 그렇고 집세도 그러니까 몸이 저래서 일도 못하니 형부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미안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였어요. 알면서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해줬어. 알죠. 저도 알아요. 근데 누가 아내 누가 엄마에게 이전에 우리 언니 여자거든요. 지금 치료된 이후에 말하고 싶다고 한 걸 들어준 거였어요. 형부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늙어서 호호 할머니 같아도 있을 언니라서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그런 마음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터졌고 딸도 처제도 엉엉 울기만 했어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지금 느끼는 그런 감정의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아내도 문 너머에서 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왼쪽 두피 부분에서 귀 뒤, 그리고 왼쪽 뺨에서 목 뒤까지 가장 상처가 깊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식 수술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 집에 나서면서 저는 문 뒤에 아내에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이러려고 평생을 돈 벌었어. 우리 그 정도 능력 돼. 그러니까 돈 걱정 좀 그만하고 치료비에 돈 아끼지 마. 화상은 시간이 생명이야. 빨리 치료해야 나중에 돈 더 안 들어. 그러니까 앞뒤 생각하지 말고 돈 써. 대신 하나만 약속해. 그렇게 해서 치료 다 끝나고 너무 예뻐졌다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면 나 정말 그때는 화낼 거야. 알았어? 나랑 평생 가는 거야. 대답해. 저는 문 뒤에서 알았어 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듣고 딸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학교에 다시 입학을 시켜야 하기에 처제와 상의를 한 결과였죠. 집으로 와서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많이 우셨고 진심으로 속상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저보다 더 많이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 아빠 어떨 때는 밉고 어떨 때는 화도 나는데 그래도 산소 가면 입술에 루즈도 바르고 머리도 염색하고 그러고 간다. 다 늙은 나도 요즘 그러는데 그 아이 마음은 오죽하겠어. 얼마나 상심이 클지. 아까워서 어째. 내 며느리 아파서 어째.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런 말도 하지 말어. 그것도 스트레스야. 금방은 없어.
그냥 묵묵히 곁에서 있어. 돈 아끼지 말고. 혹시 너 우리 며느리 그렇게 됐다고 땀만 먹어봐. 내가 너 다시는 안 볼 줄 알아. 어머니도 참 절대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우리 좀 천천히 기다리자. 우리 며느리 유학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어머니. 울음을 얼마나 삼켰는지 목이 꽉 막혀 아플 정도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뒤로 반찬이며 옷이며 사서 저희 집에 놓고 오기 시작했고, 다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내를 보러 갔습니다. 나중에는 아들도 함께 갔고요. 그 후에는 저만 제외하고는 왕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서운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문자는 다시 시작되었고 매일 전화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를 닭살 부부라고 놀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내의 목소리 웃음이 이전과 비슷해지는 걸 느끼면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락이 되지 않았던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기에 당연했던 것이 감사해졌거든요. 그렇게 해가 바뀌어 1월에 피부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굴 쪽과 목, 귀 등은 전증 이식술이라는 걸 하게 되었고 색소 침착이 되긴 했지만 다행히 잘 자리를 잡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는 수술 후에서 아내를 드디어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수줍기만 하고 쑥스러운 첫 대면이었고 그 뒤부터는 매일 볼 수 있어 좋았네요. 비록 피부의 색깔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확실히 많이 좋아졌더군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했고요.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두피 쪽의 치료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얼마가 되든 기다려볼 생각이죠. 제가 기다리는 거 하나는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있을 아내에게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평생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경혜야,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난 널 사랑했을 거야.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 내가 꼭 다 고쳐줄 거니까. 어쩌면 당신이랑 나 둘 다 늘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난 그 기다리는 시간마저 좋았어. 그것마저 나는 행복이었다. 사랑한다.